자, 이번 시간에는 사회복지 실천기술론 2장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2장 가족에서는 적어도 3문제가 출제가 된다. 적어도 가족 사정 도구에서 당연히 한 문제 내지 2문제. 또 그런가 하면은 가족 치료에서 적어도 2문제. 해서 3.5 내지 2문제, 3문제라는 적어도 3문제 해서 4문제 정도를 우리가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문제에서 4문제 그러면은 상당히 그 출제 비중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적어도 3문제에서 4문제를 가져가는 그런 시간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물론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출제 문제에서 가족의 개념을 가지고 출제한다거나 가족의 특성을 가지고 출제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재 편제상 이렇게 목차를 쭉 잡았습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 물론 우리가 가족이라고 할 적에는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해서 가족의 개념도 정립할 수가 있고 또 민법의 촌수 개념을 가지고 가족의 개념을 정립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교재를 보신다면 가족이란 인간이 발전시켜온 기본적 사회 제도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으로서 인간의 성장 발달에 필요한 것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1차적 사회 집단이다. 우리가 1차 집단과 2차 집단 쿨리가 제시하는 것처럼 접촉 방식을 가지고 1차 집단과 2차 집단을 나눠볼 때 쿨리가 나누는 집단의 개념에서 1차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 대면적 접촉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집단은 1차 집단, 간접적이고 피상적인 예의상 만나는 이러한 비상적인 집단은 접촉 방식을 통해서 만나는 집단은 2차 집단이라고 합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 그리고 대면적 접촉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1차 집단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1차 집단이라는 것을 꼭 봐주셔야 되겠죠. 2번 고유한 말 나와 있고 3번에 보시면 가족이란 부부와 그들의 자녀로 구성된 기본적 사회 단위로 구성원들은 이익관계를 초월한 애정에 기초한 혈연 집단이다. 애정에 기초한 혈연 집단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가족의 종류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가족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는 것처럼 가족에는 핵가족과 확대가족으로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에서 보는 것처럼 다양한 가족의 유형을 가지고 올 적에 부모와 기혼의 자녀와 자녀들과 같이 모여 사는 가족은 확대가족,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가족이죠. 여기에 손자, 손녀가 있다 없다는 따를 것도 없고 혈연 이외에 혼인이라는 것이 2번 이상 겹쳐진 적어도 혼인 그러면 부모 혼인으로서 한 가족 그리고 자녀 세대의 혼인으로서 2가족 이런 개념으로 같이 모여 사는 집단은 확대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고 부모와 미혼의 자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녀와 함께 살아가는 가족은 핵가족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핵가족이 보편하기 때문에 당연히 알고 계십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가족들이 늘어났지요. 개 부모 가족도 있고 한 부모 가족도 있고 다문화 가족도 있고 노인 가족도 있고 또 그러면 딩크족, 듀크족, 또 그러면 통크족 이런 개념들이 오늘날 많이 이렇게 떠도는 가족의 유형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보시고 또 오늘 쪽에 보시면 가족의 범위를 민법 규정에 근거해서 가족이라고 할 때에 가족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이냐라는 민법 779조 우리 시험에서 나올까라는 생각은 들지만 어쨌든 그래도 적어도 사회복지 이렇게 민법상 가족이라고 하는 말 여러분들이 실천자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와 당연히 배우자는 혼인을 통해서 이루어진 가족의 기본 단위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직계혈족. 직계혈족에는 직계존속도 있고 직계비속. 물론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배우자의 직계비속도, 또 배우자의 직계비속. 왜냐하면 혈연을 통해서 이미 개 부모 가족 같은 경우는 각자가 이전의 혼인을 통해서 있었던 자녀를 데리고 만나는 가족이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배우자의 직계비속도 역시 가족의 범위에 속하는 겁니다. 넓은 개념으로 해석하는 거죠. 또 그런가 하면은 형제자매, 이촌 범위에 있는 형제자매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족의 범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이 있다. 왜냐하면 부모 세대도 재혼할 수도 있고 자녀 세대도 혼인할 수도 있으니까 직계혈족의 배우자 또 배우자의 직계혈족 그렇죠. 배우자의 부모도 배우자의 자녀도 또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역시 가족의 범위에 들어가는 겁니다.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부부라고 하는 기본 단위에서 그 범위를 어느 남자를 중심으로 설명하지 않아요. 양쪽을 대등한 입장에서 설명한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B-급 출제 비중을 가지고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가족에는
제대로 바람직한 이렇게 설명되는 기능적 가족이 있는가 하면은 그런가 하면은 뭔가 바람직하지 못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런 역기능적 가족으로 설명하는데 뭐 여기는 우리가 읽어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 편하게 읽어줘도 설사 읽지 않는다 해도 바람직한 가족과 바람직하지 못한 가족, 기능적 가족과 비역기능적 가족 설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보시되 특히 역기능적 가족의 특성에서 역기능적 가족의 특성에서 보시면 뭐 6번을 보시면 가족 구성원 간의 힘의 구조가 수시로 바뀐다. 자, 이런 거. 힘의 구조가 수시로 바뀐다. 어떤 정형화된 구조화된 가족의 틀이 있지 않고 힘의 구조가 서로 왔다 갔다 한다. 자, 여기 역기능적 가족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뭐 나머지는 안 읽어도 되겠지만 역기능적 가족의 특성의 6번 가족 구성원 간의 힘의 구조가 수시로 바뀐다. 역기능적 가족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가족생활주기 출제 비중은 그렇습니다만 학자들마다 가족생활주기를 뭐 획일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학자들마다 각각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페이지 넘어가면 여기는 뭐 카터와 맥골드릭의 것 또 그런가 하면은 주발의 것 또 세계보건기구의 것 이렇게 설명했는데 거꾸로 우리가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가족의 생애주기를 소위 가족의 생활주기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가족 형성기 그렇죠? 가족 형성기 혼인 이나 혈연을 통해서 가족 형성기라고 하는 것은 혼인을 통해서 기본 가족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가족 확대기, 자족 확대기라는 것은 자녀를 출산을 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 그다음에 확대 완료기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자녀 출산이 끝나고 해서 자녀를 양육만 하는 시기가 되겠죠. 그다음에 가족 축소기. 가족 축소기는 이제는 그 자녀들이 혼인을 통해서 떠나가거나 자녀들이 직업을 선택해서 떠나가는 이런 시기. 보통 가족 축소기라고 하는 혼인을 기본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족 축소 완료기, 다시 원위치, 가족 형성기처럼 두 부부만 남게 되는 이런 시기를 가족 축소 완료기. 그리고 가족 해체기는 이제는 부부간에 본래 시작된 부부간에 이별이나 사별이 있는 시기라고 설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만 너무 차례를 가지고 고민하면서까지 보지는 마시고 이렇게 평안하게 이 가족생활 주기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주발의 것도 있고 앞에 있는 카터와 맥골드릭 것도 있습니다만 너무 부담을 가지고 암기하거나 그러지 않고 여러분의 가족을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의 생활력 주기를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거기 보시면 가족의 특성과 가족 구조를 설명을 했습니다. 가족의 특성, 거기 뭐 골든버그가 제안한 가족의 특성이라고 제목을 적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몰라도 가족의 특성은 모든 가족에는 가족 구성원들은 지켜야 되는 하나의 규범이 있는데 그것을 가족 규범 또는 가족 규칙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가족은 가족 특유의 규칙이 있다. 기능적 가족에서는 질서와 안정성을 유지시키는 규칙과 함께 변하는 환경에 적응을 허용하는 규칙이 있다. 그래서 인력, 소위 기준점의 역할을 하면서 안정을 추구하는 규칙도 있는가 하면 환경 변화에 적응을 허용하는 규칙도 같이 존재한다. 어떤 가정이든 간에 어느 쪽에 중점을 두느냐는 차이가 있겠지만 양 규칙은 모두 존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가족의 항상성. 가족 내에는 끊임없는 변화가 있는데 그러면서 끊임없는 변화나 끊임없는 환경 적응 과정 속에서도 기존의 가족의 틀을 벗어나는 일정선을 이렇게 유지하는 하나의 이런 그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가족의 항상성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가족 내에서 일어나는 내적이고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시켜주는 상호작용을 통하여 내적 균형을 보장해주는 이러한 성향이나 이러한 경향성을 가족의 항상성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피드백과 통제. 역시 가족도 하나의 체계이기 때문에 끊임없는 긍정적 피드백, 부정적 피드백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그 소위 체제의 보다 안정적이고 보다 발전적인 방향을 이끌어가기 위한 이런 그 피드백은 결국에 체제를 다시 원상태로 또는 일정 구조로 이런 일정 정형성으로 이렇게 유지해지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피드백을 통한 체제의 상태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정보는 우리가 이제 이 인행사로 설명해 본다면 긍정적 피드백과 부정적 피드백을 설명해 보면 긍정적 피드백과 부정적 피드백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해서 보면 어떤 의미를 가질까 지금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을 보시면은 거기 69페이지, 교재 69페이지로 되돌아가 보시면 거기 환류가 있습니다. 피드백은 정보 투입에 대한 반응으로 행동하며 연속적인 행동을 수정하도록 그 행동의 결과를 새로운 정보로
포함시키는 것을 말한다. 3번에 보시면 부정적 관류는 체계가 목표를 성취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주어서 목표와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정보 회수를 말하는 것이고, 긍정적 관료는 현재 지금의 적절한 행동이 아주 바람직하기 때문에 계속 이끌어 가도록 말하자면 이상무를 보여주는 것을 긍정적 관료로 하겠는데, 바로 이러한 관료 피드백이 가족 체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피드백과 동제. 또 가족의 하위 체제. 가족에도 크게 가족 체제라고 한다면 가족에는 부부 하위 체계도 있고 부모 자식 하위 체계도 있고 형제 자매 하위 체계도 있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이런 하위 체계가 있다. 또 가족의 경계. 가족이라고 해서 그것이 언제나 물처럼 모두 섞어져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가족 구성원들 간에 너무 친밀한 관계, 밀착된 경계를 가지고 있으면 어떤 의존성 심화라든지 아니면 어떤 독립성의 배제 뭐 이런 등의 단어로 설명이 되는데, 또 그렇다 해서 너무 개성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각자의 삶의 중심을 둬버리면 이건 격리든 분리든 이런 경계선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적어도 가족들은 서로 끈끈한 인연 속에서도 저마다의 개성, 저마다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명확한 경계선이 있을 때 바람직하다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가족 치료 보면 나중에 미누친 모델, 구조적 가족 치료 보면 가족 구조의 재구조화를 통해서 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가족 구조의 재구조화는 뭐다? 경계선의 명확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가족 구성원들 간에도 어떤 명확한 경계선이 존재를 해야 되고, 가족과 가족을 둘러싼 환경 간에도 어느 정도 명확한 경계선이 존재해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가족의 특징으로 가족 규범이자 가족 규칙, 그리고 가족에 대한 가족의 관한 경향성으로 가족의 항상성, 또 피드백과 피드백을 통한 통제, 또 그런 건 가족 경계, 또 가족의 하위 체계 등으로 가족 특성을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가족의 하위 체계는 위에서 본 것처럼 부부 하위 체계, 부모 하위 체계, 형제자매 하위 체계. 부모 하위 체계는 좀 더 다시 한다면 부모 자식 간의 하위 체계를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넘어가십니다. 자, 경계선 앞에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경계선에는 밀착된 경계선, 그리고 분리된 또는 격리된 경계선, 또 그런 명확한 경계선. 가장 바람직한 것은 명확한 경계선을 가진 가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밀착된 또 분리된 이건 여러분 보시되 가장 바람직한 명확한 경계선. 명확한 경계가 있는 곳에서 가족 구성원들은 지지를 받을 수 있고 건강하게 양육되며 어느 정도 자율이 허락된다. 경계선은 지지, 양육, 포용 등을 제시하면서 다른 한편은 사회적 실험의 자유, 개별성, 또 자신만의 자아정체감 등을 인정하고 인정받게 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근데 요즘 보면은 자녀의 수가 적다 보니까 특히 가족 하위 체계로서 부모 자식 간의 하위 체계가 대단히 밀착된 하위 체계를 갖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부부간의 사이가 되지 않으면 많은 엄마들이 자식에 의존하면서 자식을 통해서 삼각관계를 이루고 자식에 의존하면서 밀착된 경계선을 이렇게 보여주게 되는데, 그런 문제들 보겠어요. 거기 보시면 밀착된 가족은 가족 성원들 사이의 경계가 지나치게 밀착되어 가족 간의 구분이 희미하고 거리감이 거의 없고 강한 속박감 때문에 자율성이 방해를 받고 문제에 대한 자발적 대처가 방해를 받는, 그러다 보니까 요즘 보면은 그런 과정에서 고부간의 갈등이라는 것이 이렇게 나오는데, 지나치게 자녀 하나나 둘만 데리고 살던 이런 부모들이 자녀가 결혼하면서 여전히 결혼하기 이전에 부모 자식 하위 체계의 개념을 가지고 접근을 하게 되면 새로이 혼인을 통해서 가족 구성원이 된 또 다른 배우자, 그게 사위든 아니면 그게 며느리든 간에 서로 불편을 갖게 되고 서로 간에 또 다른 감정의 고를 만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밀착된 경계선을 어느 정도를 조절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오늘날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많이 보는 고민거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분리된 가족 보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보면은 가족 구성원단에는 다양한 의사소통을 통해서 가족 구성원단의 정서적 유대감을 이끌어가게 됩니다.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은 옆에 보시되,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오른쪽에 있는 박스, 기능적 의사소통과 역기능적 의사소통, 거기다가 중요 표시를 하셔야 됩니다. 기능적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제 기능을 하는, 말하자면 바람직한 의사소통인 것이고, 역기능적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의사소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기능적 의사소통이야 자유로운, 또 명확한 의사소통 일치성이 있는, 그리고 나는 말이야, 나 전달법 다 아시는 거고, 자, 거기 볼 것도 없지요. 우리가 체크할 것은 역기능적 의사소통이 되겠어요.
역기능적 의사소통 보면은 거기 회피적인, 애매한, 불일치한, 너 남 탓으로 하는 너는 왜 그래? 라고 하는 너 전달법. 그리고 의사 전달 시 애와 증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 이중 구속 메시지. 이중 구속 메시지. 정말 나를 사랑하는 이런 표현을 쓰면서도 나를 윽박지르고 나를 구속하는, 속박하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상반적 메시지를 같이 겸하고 있는 것이 이중 구속 메시지. 역시 바람직하지 못한 거죠. 또 그러면 위장 또는 신비화라고 합니다만 위장 신비화. 가족 내 갈등이나 또는 가족 내 불화를 애매하게 감추면서 하는 이런 의사소통은 위장이나 신비화라고 합니다. 특히 우리가 보면은 방송을 통해서 굉장히 우리가 쇼윈도우 그 부부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처럼 밖에서 볼 적에는 참 깔끔하고 화목하고 이렇게 하지만 결국에 점차 들리는 소문을 보면 화목하고 한 것이 아니라 화기로우면서도 애매한, 결국에 언젠가는 긴 시간도 아닌 몇 달 후에는 이혼 발표가 나오는 이런 경우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제 그때 그들이 방송에 나와서 보여줬던 것이 바로 위장이나 신비화가 되겠어요. 역기능적 의사소통입니다. 그다음에 의사소통의 유형에서는 경험적 가족치료를 이끌어갔던 사티어의 의사소통이 존재합니다. 사티어는 의사소통의 유형을 5가지로 설명을 하면서 바람직한 의사소통의 유형으로 일치형, 샌더, 송신자와 리시버, 수신자가 서로 한 말을 제대로 알아듣고 그에 대한 화답을 또 제대로 이어받는 소위 이런 일치형, 명확한 의사소통을 위한 바람직한 의사소통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고 나머지 4가지 회유형이나 공격형, 계산형 또는 주의 산만형과 같은 바람직하지 못한 의사소통 유형을 4가지 해서 5개의 의사소통 유형을 제시한 사람이 경험적 가족치료를 이끌었던 사티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유형, 아첨형이죠. 아첨형. 거기 보시면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의 제시 없이, 자신은 어떤 의견이나 생각을 제시 없이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말이 수용이지 그대로 그 말을 따라서 생각하고 따라서 행동하는 이런 무조건 상대방의 스타일에 따라가는, 상대방의 스타일을 추종하는 이런 의사소통은 아첨형 또는 회유형이라고 합니다. 바람직하지 못하지. 그런가 하면은 이제는 정반대로 무조건 다른 사람의 의견은 듣지도 않고 자기 일방적인 주장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의사소통.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소위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은 지배형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지배형에서 특히 나오는 것이 다른 사람이 듣지 않게 되면은 무조건 그를 비판하고 그를 적대시하고 하는데,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의사소통의 유형을 공격형 또는 비난형 의사소통이라고 합니다. 공격형이나 비난형 의사소통이라고 한다. 그래서 상대방을 비난하고 그리고 흠잡는 대화가 주를 이루는 것이 공격형이나 비난형 의사소통이라고 하고, 역시 바람직하지 못하지요. 또 그러면 철저하게 냉철하다고 좋게 표현이 될 수도 있겠지만 너무나 차가운 철저한 계산 속에서 대화를 이끌어가는 계산형 또는 초이성형 이런 것도 있는데, 자기의 감정까지도 통제하고 계산하면서 표출하는 냉정한 타입의 의사소통. 이것도 역시 인간을 너무 기계화하는 거죠. 이것도 바람직하지 못한 의사소통이 되겠어요. 그런가 하면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주의산만형, 혼란형이 있지요. 주의산만형은 자신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불리하거나 조금이라도 이 대화의 내용이 자기의 주의에서 벗어나게 되면 바로 다른 걸로 수시로 의사소통의 주제를 바꿔나가는 이런 방식은 주의산만형, 혼란형, 혼돈형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도 바람직하지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첨형, 회유형, 또 공격형, 비난형, 또 그러면 계산형이나 초이성형, 또 주의산만형, 혼돈형. 자, 이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못해요. 그러나 샌더와 리시버의 저희 주고받는 대화가 서로 일치하면서 서로 쌍방간에 교신을 하게 되면 이것을 일치형이라고 해서 바람직한 기능적인 의사소통이라고 사티어가 주장했던 겁니다. 사티어 역시 이것도 A급까지는 올라오지는 못하지만 B급 수준에 있는 출제 비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역기능, 기능적 의사소통과 역기능적 의사소통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거기에는 나 전달법과 너 전달법이 있습니다. 나 전달법, 너 전달법. 그래도 그 개념만 1번을 가지고 상대방의 나 전달법, I 메시지.
상대방이 나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이며 특정 상황에 대해 비난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묘사한다. 내가 생각해 보면 말이야. 이번에 네가 한 거에 대해서 이런 생각이 들어. 너는 어떤 생각이 들어? 이렇게 상대방을 혼내면서도 혼낸다는, 상대방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지적하지 않는다는 이러한 그런 느낌이 들도록 이렇게 부드럽게 같이 수용하면서 이끌어가는 것들, 나를 주어로 해서 이끌어가는 것들 I 메시지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역기능적 의사소통에는 오른쪽 상단부에 있는 것처럼 U 메시지가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U 메시지는 상대방을 비난하는 방식에, 말하자면 사티어의 의사소통 방식으로 본다면 공격형 또는 비난형, 이런 입장, 공격형, 비난형의 입장으로 말하는 건데, 여기는 의사소통에서 이미 상대방이 말을 꺼내는 순간 상대방은 말하기 싫은 거지요. 왜냐하면 비난 또는 공격하는 어투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럼 너는 이렇게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역기능적 의사소통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근데 무조건 너 전달법, 유 메시지는 그 모든 문제의 책임을 누구에게? 바로 상대방에게 덤태기를 씌우는 그런 방식의 대화라고 볼 수 있고 바람직하지 못하다. 역기능적 의사소통이다. 그래서 아까 역기능적 의사소통, 이중구종 메시지나 위장신비화와 마찬가지로 유 메시지 아주 대표적인. 지금 강의하고 있는 저도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에게 자꾸 유 메시지를 써왔던 것을 저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자꾸 자제하려고 해도 욱하는 이런 성격이 나옵니다만 좀 더 자제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가족 사정이 있습니다. 가족 사정 당연히 나와야 되겠죠. 우리가 사정이라고 하는 것은 진단이라고 설명하지 않고 사정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이나 가족 구성원의 문제점만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나 가족 구성원의 문제점 외에도 가족 구성원의 장점, 강점, 자원, 가능성까지도 찾아내서 가족 문제 해결의 전략을 좀 수립하는 이런 과정을 가족 사정이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가족 사정뿐만 아니라 모든 사정은 수직적 탐색과 수평적 탐색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직적 탐색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로부터 어느 시점까지 이를 더듬어가면서 탐색하는 방식인 것이고, 그에 비해서 수평적 탐색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시점의 주변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끌어가는 탐색은 수평적 탐색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탐색 도구로, 가족 사정의 도구에서 탐색 도구로 표현을 바꾼다면 가족 사정의 도구에 수직적 탐색 도구에는 가계도가 있고 생활력 도표가 있고 또 그런 거면은 뭐 원가족 적도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평적 탐색 도구로서는 가장 잘 나왔던, 또 앞으로 나올 것이 생태도, 그리고 사회적 관계도, 또 사회적 특정도, 또 소시오메트리라고 그러죠. 이런 것 등은 수평적 탐색 도구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거기에 보면은 가족 사정의 개념 나와 있죠. 가족 사정에.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2번에 가족 사정은 가족을 관찰하고 사정하는 전문가의 입장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객관적 상황에 대한 사정뿐만 아니라 그 객관적 상황에 대한 클라이언트와 클라이언트 가족의 입장에서 이들이 그러한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한 주관적 측면에 관한 사정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 전문가로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사회복지사의 이런 객관적인 사정만 사정이 아니고 그 문제, 당면 문제를 클라이언트나 클라이언트 가족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대한 주관적 측면에 대한 사정도 같이 포함되어야 된다. 그래서 거기 2번에 대해서 여러분들 가족들이나 클라이언트가 느끼는 영역의 사정도 포함된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가족 사정의 도구. 우리가 보면 사정의 도구. 가족 사정의 도구를 보시면 우리가 수직적 탐색을 통한 가족 사정의 도구로서는 가계도, 또 생활력 도표, 가계도, 또 생활력 도표, 또 그럼 가계도, 또 그러면 뭐 원가족 적도, 뭐 이런 등등은 수직적 탐색 도구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수평적 탐색 도구, 수평적 탐색을 통한 가족 사정의 도구로서는 역시 우리가 생태도, 또 사회적 관계망지도, 또 그런가 하면은 뭐 소시오 메트리,
뭐 이런 등등을 우리는 수평적 탐색 도구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또 가족 조각 뭐 이런 것들도 전부 수평적 탐색 도구로 보지 않겠습니까? 뭐 여러분에게 가계도니 생태도니 사회적 관계망 지도니 이런 것을 설명한다는 것이 좀 쑥스럽으면 어쨌든 우리가 교재는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계도라고 하는 것은 제로그램이라고 해서 3세대 이상 걸친 가족 성원에 관한 정보와 그들 간의 관계를 도표로 기록하는 작성으로 한 가족 성원이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까지 어떠한 관련성이나 어떠한 특성이나 어떠한 공통점을 가지고 보여주는지를 보여주는 이러한 도표를 가계도라고 설명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수시적 탐색 도구죠. 우리는 자녀의 성비를 가지고도 가계도를 그려볼 수 있고, 자녀의 성비, 대대로, 증조할아버지께서는 성비를 어떤 구성을 가지고 아들, 딸을 두셨는지, 할아버지께서는 어떠셨는지, 아버지 때는 어떠셨는지, 이런 것을 알아볼 수도 있고, 또 그러면 직업 가계도를 통해서 대대로 주로 어떤 직업군에 종사했는지를 또 그려볼 수도 있는 겁니다.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이제는 수평적 탐색도구로 생태도 나와 있고, 그리고 5번에 사회적 관계망 지도가 나와 있네요. 거기에 생태도란 생태학적 체계와 생활 공간에서의 개인 혹은 가족을 둘러싸고 있는 경계를 역동적인 방법으로 지도한 사정도구이다. 사정도구이다. 나와 있지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3번에 가계도와 생태도는 클라이언트가 그리는 것이 아니에요. 가계도와 생태도라고 하는 것은 클라이언트가 그려내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사와 함께 그리는데 거기 3번에 보시면 가계도처럼 생태도도 마찬가지로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가 함께 그리는 것으로 우선 클라이언트와 가족도표가 원 안에 표시되고 그리고 의미 있는 체계들 간의 관계가 선으로 표시되는 그런 그림을 생태도라고 합니다. 거기 7번에 보시면 생태도를 보면 관계의 방향, 관계의 정도, 사회적 체계, 원가족 관계 등을 알 수 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5번에는 사회적 관계망은 뭘까? 사회적 관계망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 개인이나 클라이언트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나 집단을 바로 사회적 관계망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것을 그림으로 그려낸 것을 2번에 있는 사회적 관계망 지도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보면 사회적 관계망 지도는 사회적 지지에 대한 사정도구로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질문해서 확인된 사회적 지지원의 이름을 기록하는 방법으로 작성하되 행렬표로도 그려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결국에 생태도나 사회적 관계망 지도는 수평적 탐색 도구가 되겠는데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될까? 생태도라고 하는 것은 수평적 탐색 도구로 있는 환경을 말합니다. 클라이언트와 클라이언트 가족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존재하는 환경을 말합니다. 자, 거기에는 체육관이 500m 내에 몇 개가 있고 약국이 몇 개가 있고 병원이 어디가 있고 지하철이 얼마나 떨어져 있고 또 대중교통수단이 뭐가 있고 이런 등등을 쭉 있는 환경을 말합니다. 소위 클라이언트와 클라이언트에게 제공될 수 있는 자원으로는 어떤 자원이 있는지 인적 자원, 물적 자원 어떤 자원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3번 생태도의 5번 생태도에는 클라이언트를 둘러싼 각 체계와 가족 간의 관계의 성격뿐만 아니라 환경에서 가족에로 올 수 있는 자원의 흐름도 표시가 된다. 바로 이 있는 환경은 생태도라 하고 사회적 관계망 지도라고 하는 것은 작용하는 환경을 말합니다.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특히 인적 자원을 중심으로 하여 지속적으로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 사회적 관계망을 찾아내는 이런 그림, 그 작용하는 환경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사회적 관계망이 되겠습니다. 그 위에 4번의 소시오그램은 여러분 아시니까 뭐 좋고 이 소시오메트리를 이것을 그림으로 나타내게 되면 소시오그램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걸 행렬표로 그려내게 되면 이걸 소시오 매트릭스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성 측정법을 이용해서 만든 보고서가 그림으로 나타내면 사회성 측정도 소시오그램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걸 행렬표로 나타내게 되면 사회성 측정표에서 소시오 매트릭스라고 표현한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그 외에도 생활력 도표나 가족 조각 기법, 원가족 척도 등등 이것만 있는 거야. 이런 등등의 가족 사정 도구를 찾아볼 수 있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족에서 먼저 한 두 문제 영역으로 가족 사정을 가지고 또 가족 내 의사소통 또 가족 사정, 특히 가족 사정 도구를 가지고 우리가 반드시 한 문제 나온다. 반드시 한 문제 나온다라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한 반드시 나오는 가족 치료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안 다뤄볼 수가 없습니다. 가족 치료 영역에서 두 문제가 나오니까 좀 더 페이지는 짧지만은 한번 좀 꼬박꼬박 좀 상세하게 읽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